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예? 자,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이 언제 물어주느냐 요거 하나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에서 물어주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일이 생겼어. 그렇지만 재산이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물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사장님도 자기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 걸고 했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자격증이 없으신 실제 사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자기가 물어주라고 이렇게 재판 걸리면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걸로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갖고 있던 재산을 빨리 숨기라고. 갖고 있는 재산을 딴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이러면 그 손해배상 받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쳐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 협회, 거기에 가가지고 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피해 줬으니까 물어내쇼 그러면 협회에서는 일단 물어줘요. 물어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행사할 거거든. 구상권 행사 들어왔을 때 재산이 있어버리면 그거 경매 쳐서 받아갈 거니까, 가져갈 거니까 그거 빨리 숨기라고 그랬죠. 잘했나요? 잘했어요. 그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최선이요. 어쨌든가 그게 뭐 정의냐 이거 생각하기 전에 이런 거는 많아서 우리 옛날에 어떤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반대의 경우도 상담을 하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를 이용했는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개업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자발적으로 안 물어주면 소송에서 일단 물어주라고 판결을 일단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쳐. 재산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 재산을 갖다 요렇게 보니까 재산이 없어.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수som을 해버리니까. 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사는 집이 있는데 저 처명의로 돼 있고 그렇다는 거야. 등기부 떼보니까. 그러면 거기 못 쳐들어가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럴 때 대비해서 그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애초에 처음부터 중개 업무를 하기 전에 보험에 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어떻게 해요? 혹시 잘못돼서 피해 보더라도 보험회사나 협회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 설정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이제 어디 가시냐면 200 막 쭉 넘어가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200 어디 가시냐면 저기로 가봐요. 219페이지 가보세요. 219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회색 바탕 박스가 있고요. 이 조문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첫 줄 봅니다. 개업 공인인계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219페이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형광펜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여기 형광펜 업무 개시하기 전에 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면 보증 설정이죠. 그걸 해갖고 증빙서류 갖추어서 등록관청에 뭐까지 하셔야 돼? 신고까지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하시오. 보험에 들어놓으시오. 그 말하고 같은 말. 근데 시기가 중요하죠. 언제까지요? 업무 시작 전, 업무 개시 전.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중개업소를 갖다가 창업하기 전, 즉 등록 전이 아니죠. 중개업소 오픈,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죠 이거? 그렇죠? 네. 틀리긴 했다면 이렇게 는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 형광펜 칠하셨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액수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 다시 왼쪽으로 오십니다.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회색 바탕 박스가 있죠. 요번에 바뀐 건 출제될 거라고 봐요. 금액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이상.
복덕방 할아버지도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제일 밑에 가면 2번이죠. 2번. 2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써져 있죠. 제일 끝줄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법인인 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개법인요. 그 위에. 지금 왼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 자, 218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218페이지 제일 밑에. 024도 나온 거. 거기 지금 2번 바꿔요. 2번이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중개법인 얼마 이상요? 4억 원 이상. 옛날 법에 비해서 2배로 올랐어요. 옛날은 1억 2억이었어요. 곱하기 해서 2억 4억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분사무소 하나당 2억 이상 추가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물을 게 뭐냐? 이거 물을 거예요. 분사무소를 4개 갖고 있어요. 중개법인이. 그러면 보증 설정을 최소 얼마 이상 해야 돼? 그렇죠. 이걸 나올 거예요. 이거 낼 거예요. 이거 이미 기존에 한 3번 냈는데 이거 낼 거예요. 이거. 12억 이상. 분사무소 목소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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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그러니까 8억이잖아요. 근데 원래 중개법인은 얼마 이상 되는데? 이건 본점 얘기하는 거, 중개법인 하는 건 본점 얘기하는 거 본점. 여기는 4억 원 해야 되니까 최소한 4억. 합치면 12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역 농협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다시 오른쪽 페이지 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아까 봤던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밑줄 긋습니다. 다른 법의 규정에,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특수법인이라고 쓰시고, 시험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안 나오는데 우리 줄여서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자고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특수법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단위농협, 지역농협, 농지 중개해주는. 그러면 얼마 이상 하셔야 됩니까? 둘째 줄에 2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되죠. 2천만 원 이상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2천만 원 이상.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 지역 농협도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셔야 된다고 나와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거 똑같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세요. 그죠? 이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예? 그리고 이제 들으셔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제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들었어요. 근데 서울보증보험도 있지만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도 보험이에요. 그래서 공제료를 내는데 지금 협회 공제료 같은 경우 2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그게 1억 원짜리일 때 그렇게 됐고 이제 2억으로 올랐죠. 그럼 한 18만 원이라면 2배로 오르면 3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배로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업소 사장님들이. 응? 그러니까 그냥 50%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금액은 2배로 올라가는데 공제료나 보험료는 50% 정도 인상. 그러면 아까 1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면 한 27만 원, 3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들었어요. 그 정도면 얼마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한 27만 원 정도면 2억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요 보증금은 좀 싸요. 한 2, 3만 원 싼데 여기가 원래 16만 원이었으니까 8을 따면 여기는 한 24만 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2억 보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좀 올라갈 겁니다. 액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험 중에 이제 소멸성 보장보험이 있죠. 그런 성질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제료 수입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협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 지금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말을 들면 한 3만 명만 들어와도 액수 꽤 클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그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협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공탁이 있어요, 그런데 공탁. 공탁 뭐예요? 법원에 공탁기관에다 돈을 딱 넣어놓는 건데 공탁기관이라고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한은행 통장이에요. 법원은 신한은행 좋아하더만. 법원에 신한은행 계좌를 딱 만들어놓고 그 계좌로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공탁하면 그 이자가 좀 생기더라고. 근데 문제는 공탁은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진짜 넣어놔야 돼요. 그럼 그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공탁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공제나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공제료만 내요. 아까 24만 원, 27만 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 실제 2억이야. 그건 막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이거라.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 말이지. 보통 한 절반씩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은 사람도 여기 들은 사람도 있고. 액수가 큰 차이 아니니까. 요건 그냥 흘려들이시면 돼. 이런 건.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가보시냐면 저기 221페이지 가보셔요. 자, 아까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빚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빚이 없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세입자가 보증을 날려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손해배상을 누가 해주냐면 그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험에 들어놓으니까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한테 그 사고 친 사장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피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려면 자기가 손해배상 받을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기면 승소 판결 받죠. 그 판결문 갖고 보험회사에 가서 돈 내놓으시오 하면 판결문에 적힌 돈을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빨리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돈을 받으시면 돼.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는 그렇게 손해배상금을 주고 나서 그쵸. 약간 좀 화나죠. 왜냐면 보험료 한 30만 원도 안 된 거 받아놓고 물어주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물어줬다, 뭐 5천만 원 물어줬다, 뭐 되게 많이 물어준 거 아니야. 그래서 사고를 친 사장님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그 사고 친 사장님이 보통을 때려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도가 되면 때려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제기하려고 그래. 난 다시 할 거다. 그러면 보험을 다시 들어야 돼. 공제에 다시 들어야 돼. 그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려고 할 때 사장님은. 그때 그 사장님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죠. 그러면 요 사이에 생략된 게 일단은 자기는 구상금을 물어줘야 돼 일단. 그리고 나서 또 하려면 다시 설정해야 돼. 그 언제까지 하냐면 이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때부터 언제까지 다시 또 보험에 들거나 공제 가입하냐면 이게 며칠요? 15일이야 이게. 노랗게 썼습니다만 맨날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우리 사장님이 사고 친 경우. 그러면 사고 쳐가지고 보험회사 이런 데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그때부터 며칠 안에 다시 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들어야 돼요? 15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221페이지요. 다시 할 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 2번에 보면 4번에 가로 2번에요. 그 세 줄을 밑줄 긋고 별표 치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물어준 게 아니죠. 보험회사나 협회가 물어준 거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보통 대부분은 때려치고 관둬요. 221페이지 4번에 가로 2번요. 그 세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 보통은 때려치는데 제기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며칠 내에 다시 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들고 막 그래야 돼요? 15일. 15일만 물어봐요.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건 아직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15일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 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 만기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21일인가 그러니까 2021년 8월 21일 날 들어가지고 올해가 22년 얼마 안 됐죠, 든지
22년, 23년 8월 20일이 만기야. 지금 내년 8월 20일. 내년 8월 20일이 만기면 보통 1년짜리 들거든요. 보험이나 공제는. 그럼 8월 20일, 아직 안 됐죠. 8월 20일 좀 남았죠, 시간. 8월 20일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사고 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1년 만기가, 보험 만기가 끝나면 계속 중개보를 하려고 하면 뭐요? 갱신해야 되겠죠. 갱신. 응? 갱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돼? 요 만기 8월 20일까지는 갱신해야지. 보험 만기 끝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요때 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무보험 상태가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은 늦어도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다. 기간 만료일까지 하셔야 되겠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자, 밑줄 안 그었어요? 놔두세요. 이건 사고 안 터진 거. 사고 터지면 며칠 내 재설정해야 돼? 15일. 네,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두 개 잘 비교하는 게. 됐어요. 이제 넘어가시는데, 이제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들, 저기 가셔서 중개 보수로 갑니다. 228페이지 딱 펴두세요. 자, 중개 보수는 이제 돈 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 거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 공부할 게 몇 개 안 돼요. 이제 시험 문제 두 문제 남아요. 계산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론 하나 하고 두 문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건 뭘 해주고 받은 대가예요? 중개. 그래서 중개 보수예요. 중개가 뭐예요? 그러면 소개죠, 소개. 소개시켜가지고 계약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돈이 중개보수예요. 소개시킨 대가죠. 그래서 계약서 썼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복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활동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고 열심히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게 만든 거지.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도장 찍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도와주죠. 중도금 들어가게 만들고 잔금 넣게 만들고 잔금날 그죠? 등기 서류 넘겨받게 만들어서 등기 치게 만들고 이거 싹 도와주죠, 시간적으로. 자, 그러면 핵심 이거 아시면 돼. 이런 건 이제 아실 거고. 중개보수는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거 물어봐. 중개보수는 계약서 썼을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잔금 때 받는 겁니까? 언제 받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잔금이죠. 상식이죠. 그걸 그게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한 게 있을 때는 약정한 때 보수를 받는데 약정이 약속이 약속. 약정이 없을 적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이 끝난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의 지급이 끝난다는 완료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게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써서 그렇지 뭐예요, 잔금시지. 그러니까 계약서 썼을 때 보수를 달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언제죠? 잔금. 이것 때문에 그저 협회가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되게 욕 먹었어 이게. 옛날에 이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땠냐면 이론적으로 요때 달라고 할 수 있는 원래. 그러니까 중개업 사장님은 요때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원래 이때 받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요때가 맞아요. 이론은. 그런데 조문에서 요렇게 해놔버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조문이 우선하니까 이론보다.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는 228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2번이 있어요. 228페이지 제일 밑에 뭐예요? 가로 2번. 그 세 줄 있죠? 두 줄이죠. 큰 별표 치시고. 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인가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적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의 지급이 뭐예요?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 냅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OX X. 이 말이 계약날이죠. 계약날. X죠. 맨날 이렇게 틀리게 해요. 딱 그거 하나죠. 위에 볼 필요도 없어요. 딱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요.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문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어. 최근에도 이제 어떤 매도인이지. 계약금을 1억을 걸고 팔았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계약을 깼어요. 누가? 매수인이.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그죠?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치는 거 계속 1년 동안 늦추고 매도인이 계속 그래라 해가지고 매도인도 팔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놓쳐졌는데 이제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든 거야, 이제 매수인이. 그러면서 계약금 줬던 거 1억을 포기하고 내 안 살란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계약이 이제 깨진 거지. 해약이지, 해약 일종의. 자, 그랬을 때 보수 받을 수 있겠냐, 중개업소 사장님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이 깨졌을 때죠. 자, 그런 케이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활동 순서는 부탁받고 소개시키고 계약서 쓰고 등기 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깨졌단 말이에요. 이걸 파기라고 그래요. 파기. 깨졌다고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공식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깨졌는데 민법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깨진 원인은 가만히 보니까 무효가 됐어요. 무효 처리됐어요. 이렇게. 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아니면 해제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거 잘 없고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거의 해제가 많아요. 응? 해제가 많아요. 그럼 이게 깨진 거예요. 깨지면 복비 받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진짜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해. 응? 예를 들어서 책임과 원인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있죠. 동그라미 있다는 뜻이요. 못 받아 그러면. 아니 사장님 때문에 계약이 깨졌는데 뭘 잘했다고 복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못 받아. 근데 깨진 책임이 원인이 사장님한테 없어. 받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다 깨졌을 때. 예. 그러면 이게 아까 보수 지급 시기하고는 이론적으로 약간 안 맞잖아요. 보수 지급 시기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행돼야지 그걸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원래 중개활동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여기라니까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맞아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럼 이론 필요 없고 이렇게 체결됐다 깨지면 보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아까 제가 사례 예를 들었던 거 있죠. 1억 그죠? 1억 그 사람은 1억 꽁돈이 생기고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복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왜요? 부동산님 탓이 아니야. 매수인이 뭐야? 포기한 거지. 그걸 보통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약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걸 계약금에 의한 뭐예요? 해약. 해약이 해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계약금 건 상태에서는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깰 수 있어. 일방적으로. 나 안 팔 거야. 나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돈은 물어야 돼. 돈은. 매도인이 계약금 받아먹은 매도인이 깰 적에는 받아먹은 계약금 2배를 물어주는 거고 매수인이 만약에 이걸 깰 때는 뭐예요? 계약금을 물어준다는 거죠.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계약금에 해약이 된다는 건 사장님 탓이 아니지.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 1억 계약금 이렇게 몰수한 그 매도인이 이제 복비 줘야지. 그때 이제 1억을 날린 매수인은 중개보수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은 없어요?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거 있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근데 매수인이 기분이 엄청 우울하겠죠 지금. 1억 원이 날라갔는데 1억 원이 남의 그거 아니잖아 지금.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걸 날라갔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일단 제가 이제 계약서 쓸 때까지 제가 도와준 게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겠어요?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시험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하셔야 돼, 막. 우겨야 돼, 우겨야 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둘 중에 여기가 많아, 솔직히. 근데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매수인이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아먹은 매도인이 사기꾼이야. 매도인이. 근데 부동산님은 그 사람이 진짜 주인으로 착각한 거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계약하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계약금 넘어간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 돈 들고 튀었어. 그러면 이건 사기당했지. 매수인은 사기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유지할 리가 없지. 그죠? 취소하겠죠? 매수인은 사기에 따른 취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약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누구 탓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크지. 물론 매수인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이때는 개공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보수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셔야 된다. 왜냐면 사기꾼 소개시킨 죄가 있잖아.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게 조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잘 나와요. 22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밑줄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지금? 개공이죠. 칠판에서 위에 거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누구 탓이요? 손님 탓이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영향이 없다. 소멸하지 않는다. 밑줄 그었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가 계약금에 의한 해약이라고 좀 예를 적어 두시고 실무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때 계약금에 의한 해약을 할 때도 매수인 쪽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고 와서 막 요청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깰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죠. 이렇게.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요. 이번에는 230페이지 딱 가시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아까 중개보수는 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 한도.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뭐예요? 초과보수. 초과보수가 되면 뭐가 돼요? 금지행위.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법은 돼 있는데 형사처벌 받는 부동산님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이전에 보통은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서 합의해서 보통 끝나고 돌려받았는데 그것 갖고 막 또 뭐 경찰서 가서 일러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보통 돌려주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지. 예? 금액을. 예.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래지. 그때 그 법정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중개상 물건이 주택일 때 법정 한도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중개하니까. 그때는 일단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고요. 국토교통부령이 법이에요. 이 국토교통부령은 누가 만든 법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에서 한도를 정해요. 그게 별표 1이에요. 이 별표가 있어요. 이런 표가 있다고. 칠판을 보셔야 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법조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 한도를 정하고 더 들어가서 시도조례로 한도를 또 정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요거요. 시도조례표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위에는 뭐죠? 별표. 밑에는요. 시도조례표. 그래서 중개사무실에 가면 우리 여기 노원구니까 서울시 조례표를 걸고 영업을 해요. 그럼 서울시 조례표가 뭐예요? 한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표에 있는 그 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안 되고 그 밑으로 받으라 이 뜻이지. 그 한도가 보면 0.6도 있고 1천분의 5도 있고 1천분의 4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하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하로 이런 뜻이지. 그걸 넘기면 요거 된다. 초과 보수가 된다는 뜻이. 그래서 실제 주택이다 그러면 이 조례표가 중요하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값 복비 얘기가 나오면서 이 조례표가 바뀌었어요. 조례표가 바뀌었는데 이 조례표가 이 별표이죠, 별표. 별표가 여러분 어디 있냐면 231페이지에 있어요. 231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가 별표예요. 별표 1 이렇게 돼 있잖아. 231. 231페이지 보면 별표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박스 있죠?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별표, 법이에요, 이거 법. 근데 얘하고 서울시 조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는 이 국토교통부령 법이 만든 그 별표 있죠? 갖다 베낀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다 확인 안 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갖다 뺏겼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게 같긴 한데 별표하고 여기 시도 조례표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내용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서울시 조례표예요. 시도니까 우리나라의 시도가 17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강원도 조례 이런 식으로. 강원도 관련해서는 강원도 조례가 적용되겠지 또 이렇게. 그래서 시도 조례표가 적용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교재는 보세요. 우리 23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요. 가로 2번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중개보수율 주택입니다. 이번에 기억방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손님이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대.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매도인한테도 받고 매수인한테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그죠?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음이 뭐예요? 별표 1과 같다 이 말이지. 한도가 별표 1. 오른쪽에 별표 1 있죠? 그러니까 칠판을 써놨습니다만 중개보수는 매도인한테도 받고 매수인한테 받고 쌍방한테 어떻게 받아요? 각각.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맞춰보세요. 제가 매매계약을 한 건 했어. 매도인한테는 중개보수를 갖다가 안 받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각각의 의미예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각각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기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어떻게 받아요? 각각.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똑같이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특히 전세, 임대차, 월세 같은 거 보면 물건을 주는 임대인 쪽에는 복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물건을 따고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임차인 쪽에서만 복비를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양쪽에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쪽은 이쪽 들어받고 이쪽 들어받는데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별표다. 별표에 따르면 만약에 주택인데 3억짜리 주택을 매매 알선했어요. 3억짜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3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그 박스에서 2억 이상 9억 미만 칸에 들어가죠. 그러면 3억짜리 주택을 매매 알선했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는다면 요율은 몇 프로까지 받는 거예요? 0.4. 무조건 0.4를 받으라가 아니죠. 0.4% 이하죠. 0.3을 갖다가 약속해서 받아도 괜찮죠. 0.2로 약속해서 받아도 괜찮죠.
0% 공짜로 해줘도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편대 이하로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오른쪽에 보면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 칸이 일부 있죠. 그건 25만 원 적혀 있으면 절대 25만 원 못 넘어. 80만 원 적혀 있으면 80만 원 절대 못 넘어.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박스 별표 밑에 니은번이 있습니다. 니은번에 보면 기역의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내에서 그 국토교통부령의 범위가 별표 1이에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도조례상의 비율을 이렇게 돼 있죠. 시도조례상의 비율을 거래가액에 곱하여 보수를 받되 아이고 어려워졌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상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놓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복잡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출된 거 있죠. 오른쪽 귀퉁이에 기출 있죠. 읽어볼게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요걸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왼쪽 방금 전에 밑줄을 그었긴 했으나 굉장히 지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내용이 훨씬 좋아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해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요. 시도조례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요것은 뭐냐면 그 주택이고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주택이고 주택 외 물건이 또 있어요. 실판 설명 듣고 밑줄 그을 거니까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주택 외 물건은 주택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땅, 상가, 공장, 오피스텔, 임목 하여간 주택 빼고 싹 들어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게 주택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머지가 다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주택 외 물건의 법정 한도는 특징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법으로 정하고 끝이에요. 시도조례표가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외 물건은 시도조례표가 없다. 사무실에 걸어놓게 되어 있는 것은 시도조례표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조례표니까 뭐에 대해서 걸어놓게 되어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주로 주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주택 외 물건은 시도조례표가 없어. 이 주택의 물건도 중개보수는 양쪽한테 어떻게 따로따로 받습니다.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정해져 있죠. 뭘로 정해요? 국토부령이지.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기출 오른쪽 귀퉁이 있잖아요. 거기 마저 밑줄 긋습니다. 넷째 줄에 주택 외 중개대상무로 중개보수는 한도를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아니 오른쪽 귀퉁이를 보고 있다고요. 오른쪽 귀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셔야 돼요. 거기 기출.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복잡하니까 지금부터 칠판을 보셔요. 정리해 볼게요. 자 색깔 다르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들어간다면 쭉쭉쭉쭉 요런 건데 거기 들어가면 매매 교환을 오피스텔이 이쪽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매매 교환은 0.5까지 받고 임대차 등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매매 교환이 좀 셉니다. 0.5 전세나 임대차는 뭐예요? 나머지는 0.4 이렇게 받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냐 그러면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용 면적이 좀 이따 밑줄 그을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85 이하고 전용이 85 이하는 전용 면적만 해서 한 24평, 5평 정도 되는 25평쯤 되는 거예요. 전용이 뭔지는 아시죠? 전용은 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아파트 같은 게 그 안쪽에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빼고 그 아파트 주인은 복도나 계단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유 부분의 면적이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엌이 있고 부엌 할 때 부자예요.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목욕시설을 갖추었어.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춰서 면적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그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래. 그러면 매매 교환일 때는 0.5, 임대차는 0.4라고 이거 정해놔서 빨간 거. 하나. 두 번째 이제 녹색으로 해볼게요. 이걸 뺀 나머지 물건들은 0.9까지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칠판 보시고 밑줄구로 가기 직전에요. 나머지 0.9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땅도 0.9요. 토지 매매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받는다? 0.9. 상가 매매다 그랬을 때 최고 몇 프로까지 받는다? 0.9. 그러면 상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야. 그러면 복비는 최고 몇 프로? 0.9. 10억에 0.9는 얼마예요? 10억에 0.9는 900이요, 900.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상가에 대해서 매매도 0.9.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장 매매도 0.9. 주거용 오피스텔 말고, 요게 해당되는 거 말고, 흔히 얘기하는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요. 0. 얼마? 9. 하나밖에 없죠. 자, 상가 전세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전세금이 5억이야. 전세금만. 그럼 어떻게 돼요? 0.9. 상가 전세도 0.9예요. 매매도 뭐예요? 0.9.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뭐든 어떤 거래가 됐든 요 외 물건은 들어간 것 중에서 빨간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0.9. 저는 나머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아까 주택보다 여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법정 한도를 봤을 때 주택일 때는 조례표가 법정 한도예요. 조례표가 아닌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0.5, 0.4. 법정 한도가 아닌 나머지 물건은 법정 한도가 얼마예요? 머릿속에 있어요. 0.9 이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법정 한도는 세 종류 있죠.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나머지 이렇게. 자, 여러분 교재에서 2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밑줄 긋습니다.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이쪽 저쪽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딱 밑줄 긋고 시도 조례표 X라고 옆에 적어 놓으세요. 시도 조례표 X. 시도 조례표 X. 시도 조례표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주택 외 물건은. 그리고 넘기셔요. 마지막으로 왔어요. 동그라미 3번. 특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특수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요건을 갖춘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건 법조문 표현 안 해요.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 여지도 있어서 책을 쓰신 분은 특수한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올해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 이제 실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같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시는데 너무 암기하기 쉬워요. 자, 이 85 이하인데 자, 조폭 두목이 85명 부하 있죠. 부하. 밑에 있는 부하 있죠. 두목이니까 부하에 목을 쳤어요. 대단히 많이 죽였죠 지금. 자, 조폭 두목이 85명 부하에 목을 쳤다. 그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매매 교환이 0.5, 임대차가 0.4 이렇게 보자고요. 그게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1번에 회색 바탕 박스에 1번에 가번 있죠. 가번 밑줄 그으셔야 돼. 가번이 뭐예요? 전용 면적 85 이하. 나번 밑줄 그으셔야 돼.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부엌까지 끊어 읽으셔야지. 부엌, 부할 때 부자예요. 그 다음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 끊어 읽고 목욕시설, 목을 쳤으니까 목욕시설 이렇게.
그러면 별표 2 나온 거 있죠. 매매 교환은 1,000분의 얼마? 5. 밑에 박스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등은 1,000분의 얼마요? 4. 이렇게. 거기까지 딱 해두시면 돼요.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 하고 수업을 마치겠어요. 이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합의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근데 원래 요율은 복비 계산할 때 요율은 약속한 요율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약속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한도만 지키면 약속에서 아까 공짜도 있었잖아요. 약정한 요율을 곱하고 그게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액이라고 그래요. 그거랑 비교 표시입니다. 한도액이 어디서 나왔었죠, 이게? 조례표에서. 아까 별표 1이 조례표라고 그랬어요. 그 조례표에서 끄트머리. 여기 보면 25만원, 80만원, 여기 30만원 있는 칸이 있었죠. 그게 절대 25만원 못 넘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한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도 금액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보수는. 그러면 아까 2억짜리 매매를 알선해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 매매건에 대한 복비 계산 해봐요. 그러면 2억짜리, 매매가 2억이에요. 근데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은 뭐가 적용됩니까?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죠. 그럼 시도 조례표가 여러분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셔야 돼. 231페이지. 시도 조례표에 따르면 거래 금액이 2억일 때는 한도가 몇 프로예요? 0.4 이하니까. 자, 약정을 할 때 0.4로 약정할 수 있나요? 약속? 되죠. 0.3으로 약정할 수 있나요? 0.2도 가능하죠? 만약에 0.4로 약정하면 얼마? 80. 0.3으로 약속하면 60. 0.2로 약속하면 4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계산할 때 약정료를 만약에 혹시 주면 그 약정료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뭐 산수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시험 문제를 그렇게 안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최고로 많이 복비를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복비 계산 문제는 최고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게끔 내요. 근데 최고 요율은 가만히 보면 주택일 때 하고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나머지 물건일 때 하고 최고율이 막 달라지죠?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다 그러면 조례표를 딱 찾아가셔야 돼. 시도 조례표. 그럼 최고율이 0. 아까 4%지. 8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시도 조례표 보면 없죠. 없는 칸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까지? 적은 거. 둘 중에 뭐예요? 적은 거. 그러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예요? 8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한도는 이게 한도잖아. 결국 한도잖아요. 그럼 이게 한쪽이야, 한쪽. 근데 문제에서 물을 때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얼마냐고 쌍방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80이라고 답을 하면 안 되죠. 곱하기 2 하셔야지. 양쪽이니까. 그럼 얼마요? 160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주택일 때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조례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표는 줍니다, 시험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따지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2억이에요. 그러면 이때 매매니까 0.5예요, 4예요? 5가 되죠. 그럼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한도액은요? 없어. 왜냐하면 한도액은 조례표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죠. 한도액은 조례표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조례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상가로 갑니다, 상가. 상가인데 2억짜리 상가 매매를 알선한 거예요. 나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건. 공장이 돼도, 토지가 돼도, 업무용 오피스텔이 돼도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가가
2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예요? 0.9 이렇게 되죠. 세네. 180만 원 나오죠? 한도액은 원래부터 없어요. 왜 없어요? 조례표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방한 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80이니까 혹시 쌍방을 물어봤다면 얼마? 36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쉬운 거죠.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저기 전세금, 전세 한번 해봐요. 전세. 전세 보니까 주택 8천만 원짜리 전세 얻어줬어. 이렇게. 그럼 주택이니까 우리 교재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칠판 보셔야 돼. 주택이니까 뭐예요? 시도 뭐예요? 조례표. 시도 조례표에 따르니까 가봐야 되지. 231페이지. 8천만 원인데 이게 전세니까 231페이지에서 매매 교환 윗칸을 보면 안 되고 아래쪽에 임대차 등 칸을 보셔야지. 그러면 8천만 원짜리면 최고율이 0. 얼마예요? 0.4 맞습니까? 그럼 32만 원 나왔어요. 자, 한도액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례표 있으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네 여기는 얼마?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거. 그러면 32만 원이 아니고 얼마?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일방한테 탈 수 있는 돈이니까 문제에서 혹시 쌍방을 물었다면 얼마? 60 이렇게 돼요. 64만 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을 갖췄어. 근데 8천짜리 전세야.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85명 부하의 목을 쳤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머릿속에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지. 똑같네. 32만 원이죠? 근데 한도액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지. 없어. 그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32만 원. 위하고 다르네. 한도액이 없어서. 양쪽을 물어봤다면 얼마예요? 그치, 그렇게 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복비 계산문제 기본적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노란 걸로. 만약에 나머지 물건인 상가면, 공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8천 전세 얻어준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나머지 물건이니까 0. 금액이 얼마에 상관없어요. 0.9. 9 빠른 70이 72만 원. 한도액은 없네. 그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최고 얼마? 72만 원. 양쪽은 곱하기 하시는 거니?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요. 자, 근데 이제 시험은 방금 전에 했던 건 잘 안 나오고. 기본이라니까 이게 기본이고 주로 이제 임대차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임대차 보니까 자 이게 전세하고 다른 점은 월세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세라고 쓴 것은 월세가 아예 없죠. 전세 보증금만 얼마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4천에 40. 요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반전세가 많아서 이거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4천에 40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임대차는 월세 있는 것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40만, 400만, 4천만이에요. 그래 놓고 더하기 원래 보증금 해요. 그럼 이게 4천 나왔는데 4천을 더하니까 8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4천에 40짜리인데 원룸 월세 계약을 소개시킨 거야. 원룸이니까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은 뭐가 적용돼요? 시도 조례표. 231페이지. 231페이지 그건 시험지에 줘요. 그럼 8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게 임대차니까 매매 교환 칸 보시면 안 되고 밑에 거 임대차 등 칸 보셔야 돼. 아래쪽을 보셔야지. 근데 이게 8천만 원이니까 5천 이상 1억 미만 칸에 적용을 받겠죠. 최고 얼마? 0.4. 그럼 얼마요? 32만 원.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얼마?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 이게 아니고 30이죠. 그럼 일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30이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자, 이번에는 4천에 40짜리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 이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이 0.5, 임대차는 0.4니까 0.4네. 임대차 등이니까. 그러면 얼마? 32만 원. 8천 나온 건 똑같이 계산한 거죠. 예, 그거 생각했고. 그럼 이거 한도액은? 없어. 원래 없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금액이 위하고 틀려져.
1방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이 아니고 32만 원. 쌍방울 곱하기 2 하셔야지. 자, 나머지 물건인 상가요, 상가. 공장에도 마찬가지. 4천에 40짜리.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보증금. 맨날 공식을 해요. 그러면 8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세 8천이나 4천에 40짜리나 같게 본다는 뜻이에요. 수준이. 그럼 0. 얼마?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0.9. 98은 얼마? 72만 원. 한도액은요? 없어요. 이거 원래부터 없다고 그랬죠. 조례표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인데요? 72만 원. 양쪽을 물어봤다면?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요. 싹 지워버려, 이제. 시험에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더 많이 나온 것은 밑에예요, 밑에. 똑같이 월세 계약인데, 얼마냐면, 1000에 30이야. 그 원래대로 하면, 월세 1000만 원에 보증 1000만 원에 월세 30은 곱하기 100,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이야. 얼마 나와요? 4천 나오죠. 이게 합친 금액이 4천만 원 딱 나오면 요 금액이 아까 위에는 8천 나왔었죠, 여기서는. 이 합친 금액이,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절반 정도의 보증금 월세 수준인데 요거 그대로 복비 계산하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비중을 봤을 때 이 사람 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세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비 부담을 낮춰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하니까 그 금액이 이것처럼 5천만 원이 안 됐죠. 그러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을 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천만 원이 안 되면 이것처럼 그럼 곱하기 70 하면 7, 3, 21, 2100 더하기 1000, 3100 나오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거래 금액은 3100이야. 임대차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례표가 적용되죠? 231페이지죠? 금액이 3100이요. 그러면 최고율이 얼마예요? 0. 231페이지 마지막인데 지금 0.5 그렇죠. 그러면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오케이. 15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지.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얼마? 그러면 요게 돼요? 둘 중에 작은 거. 이거 아니고 쌍방을 물어봤다면 31만 원 되겠지. 곱하기 2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월세 곱하기 100에서 더하기 보증금 했는데 그 금액이 5천이 안 되면 70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어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제? 조례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지. 0.4. 0.4니까 4, 32, 4, 1은 4, 그러니까 12만 4천 원. 한도액은요? 없어요. 이거 원래부터 없는 거지. 자, 1000에 30인데 합산해보니까, 이 곱하기 100에서 더해보니까 4천 나와서, 이게 5천이 안 되는구나.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다시 70으로 다시 계산했죠. 근데 요거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게 상가나 공장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간다면 요게 틀리죠, 요게. 우리 머릿속에 있죠? 나머지. 머릿속에 얼마? 0.9, 그죠? 그러면 9일은 9, 9, 3, 27만 9천 원이 중개보수.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은 원래부터 없지. 쌍방을 물어봤다면 답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밑에 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하나만 질문 드려봐요. 보증금 1000인데 월세가 40짜리면 월세 40이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기 보증금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5천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기 합친 금액이 5천만 원 안 되면 5천만 원 안 되면 곱하기 70 하는 거야. 5천만 원부터는
곱하기 70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요일 곱하기 해서 계속 그냥 하면 돼요. 곱하기 70 안 합니다. 5천만 원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30페이지 보셔요. 한 군데 밑줄을 긋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요. 요거 아시면 돼. 자, 기억번. 임대차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데 다만 임대차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는 월세가 있을 때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아까 위에죠. 위에처럼 되는 거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렇게 돼 있죠. 합친 금액 곱하기 100에서 합쳐보니까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원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진짜 거래금으로 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칠판에 설명드린 요 내용을 이제 조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방금 전에 밑줄 그은 조문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이 계산한 방법을. 그러면 돼요. 조문보다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요 중개 보수까지 나갔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기 협회서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